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술은요, 끊임없이 진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기술의 진화를 선제적으로 인지하고 그 진화 속으로 뛰어드는 선구자들에게 부가 따라가게 되죠. 우리가 꿈꾸는 경제적 자유, 즉 노동하지 않고도 완전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시장을 개척해간 사업가들, 혹은 남들이 인지하지 못한 시대의 변화를 먼저 알아챈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시장의 변화의 흐름을 읽고 그것을 실행으로까지 옮기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과연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과는 무엇이 다르기에 이렇게 시장을 개척하고 세상을 바꿔낼 수 있는 걸까요? 그들은요,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정보를 얻고 그 정보들을 토대로 다가올 미래를 상상하며 준비하고 끝내는 실행까지 해내는 힘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요, 오늘 영상에서는 과거 역사를 되짚어보며 그 속에서 현재 기술 진화 과정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현재 매크로 경제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혁신을 맞이하고 있어요. 바로 AI와 디지털 화폐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디지털 화폐, 좀 더 근본적으로는 화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화폐의 역사 속에서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제가 왜 비트마인이라는 미래에 투자를 하게 되었는지까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죠. 자, 여러분, 지금 혹시라도 디지털 화폐계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있어요. 바로 화폐란 무엇인가 입니다. 화폐는요, 인류가 거래를 위해서 오랜 역사에 걸쳐 사용해온 하나의 수단이죠. 과거에 우리는요, 노동의 대가를 물물 교환으로 받던 시대를 지나왔어요. 하지만 이 물물 교환의 문제는 너무 명확했었죠. 바로 쌍방향 필요의 일치, 즉 내가 원하는 물건을 가진 사람이 동시에 내가 가진 것을 원해야만 거래가 성사된다는 문제였죠. 그래서요, 이 문제를 직면하게 된 인류는 더 편리한 교환 수단을 찾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원시 화폐의 시대였죠. 즉 곡식이나 가축, 혹은 소금이나 담배 같은 그런 내재적 가치를 지닌 물건들이 화폐의 역할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 19에서 20세기 정도에 이르러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귀금속이 화폐의 자리를 차지했고, 화폐 가치를 금 보유량에 고정시키는 금본위제를 거쳐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종이지폐의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의 우리들은 신용카드나 카카오페이나 이러한 전자화폐나 디지털 결제 수단으로 진화를 해온 거예요. 자,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화폐의 역사를 한번 짚어봤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되새겨볼 게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뭐였냐면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까 였었죠. 맞아요. 그들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정보를 얻고 그 정보로 다가올 미래를 그리며 준비하고 끝내는 실행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이 화폐의 진화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통찰은 뭐가 있을까요? 자,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안타깝게도 물물 교환에서 원시 화폐로 넘어가던 시기에는 주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를 않았어요. 하지만 이 시기의 거래 방식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시장 경제의 기초를 만들어줬었죠. 따라서 원시화폐 시대의 주식시장 자료는 남아있지는 않지만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그 변화, 즉 물물 교환에서 원시화폐로 진화하는 흐름을 먼저 인지한 사람들은요, 그 누구보다도 막대한 부를 일궈냈을 가능성이 100%라는 사실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근본이제 시대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근본이제 당시에 미국 경제의 핵심 인프라는요, 바로 철도였는데요. 그 당시에 철도는요, 지금으로 치면 왜 그 인터넷과 또 고속도로를 합쳐놓은 것과 같은 혁신이었어요. 그래서 1800년대에 미국은 마침내 그 대륙 횡단 철도를 완공을 했고, 이로 인해서 동부부터 서부까지 하나의 철도망으로 연결을 하는데 성공을 한 거죠. 그리고 그 결과 물류 비용이 혁신적으로 줄어들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요, 금과 은 같은 광물 자원 운송은 철도에 절대적으로 의존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렇다면 이 시기에 비범한 투자자라면 어떤 생각을 과연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아마 이렇게 예상을 했을 것 같아요. 미국의 인구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으니 미국 인구 증가를 당연히 예측을 했을 것이고, 또 동시에요, 운송과 무역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철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거라고 예측을 했었겠죠. 즉
당시 철도야말로 하나의 대표적인 성장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음을 투자자들은 내다봤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요, 근본이제 덕분에 그 환율이 안정화가 되면서 해외 투자자들까지 몰려 들어오게 되면서요, 그 철도 관련한 채권이나 주식까지 모두 다 대거 투자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면요, 지금 미국의 철도회사 주가 차트를 보여주는 거죠. 이 1870년도에 시작된 근본이 제도는요, 제 세계 1차 대전으로 붕괴된 1914년도까지 아주 높은 성장률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4년도에 미국이 금 1온스를 35달러로 연동시키는 금환본이제를 시작해서요, 1971년 닉슨 대통령으로 인해서 근본이제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도 매우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저는요, 지금 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저 시대의 저 흐름을 읽고 행동을 한 사람들, 즉 투자를 한 사람들은요, 지금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제가 일부러 막 몇천 배짜리 수익 같은 자극적인 사례를 들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면 이 영상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제 메시지의 본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투자 두뇌 회로 방식, 그러니까 과거에부터 정보를 얻고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그 투자를 그려볼 수 있는 그 방식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서 그 투자 실력을 늘리는데 엄청나게 도움을 주기 때문이에요. 저 역시 이러한 학습을 직접 해보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요, 역사 속의 사례들처럼 저도 과거의 데이터에서 정보를 얻고 그것을 현재의 투자에 적용하는 방식을 제 투자 철학으로 삼고 있어요. 바로 그 부분을 지금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본다면요, 요즘에 막 몇천 %씩 급등락하는 그런 밈주식 같은 경우는 현실에서는 사실 학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룰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한 밈주식들은 과거 사례를 가져와서 설명을 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논리나 근거 없이 움직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그런 투자 행위를 진정한 그 가치 투자라고 인정하지도 않고요. 무엇보다도 제 구독자 여러분들께 그런 도박성이 짙은 투자 종목들을 소개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철도 산업을 예로 들어드린 것이고요. 지금 이건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었던 사례이고, 만약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변화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러한 변화를 먼저 인지한 사람들은 그 산업 속으로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요, 또 다른 역사를 통해서 짧은 학습을 한번 해보죠. 이번에는 여러분들도 직접 피부로 느끼고 경험한 현대사의 화폐 변화인데요,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우리는 동전과 지폐로 계산을 했었어요. 심지어 그 동전 지갑이라는 것도 있었었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어떻죠? 많은 분들이 더 이상 그 지갑의 필요성을 과거처럼 크게 느끼지 않게 되었죠. 저 역시도 미국에 살면서 지금 거의 모든 결제를요, 제가 가진 아이폰에 애플페이로 하지 뭐 주머니에서 동전이나 지폐를 꺼낼 일 자체가 거의 없거든요. 자, 이렇게요, 과거의 동전 지갑에서 현재의 뭐 애플페이나 삼성페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즉 현재 우리가 직면하는 이 사례에서 우리는 무엇을 학습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는 이 변화를 뭐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아주 잘 사용하기만 했지 투자로까지는 이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의 한계가 그냥 거기까지였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 자산은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었고, 인플레이션까지 고려를 한다면 오히려 뒷걸음질까지 친 셈이 되었던 거죠. 하지만 반대 사이드도 보자면요, 분명히 누군가는 이 변화를 일찍이 인지를 했을 것이고 그거를 투자로까지 실행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요, 지금 현실에서 그 결실을 다 누리고 있겠죠. 자, 그렇다면 만약 누군가가 이 현대사의 결제 트렌드에 투자를 했다면 현재 그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차트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과거 5년간 비자카드의 주가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돈을 벌었죠. 신용카드의 혁신을 인지한 자들의 결과값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인 거죠. 주당 한 128달러에서 374달러 정도까지 약 3배 정도의 자산 상승을 손에 쥐었던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애플페이 이야기도 했으니까 애플 주가도 한번 볼까요?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애플은 뭐 애플페이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기기를 가지고 있지만 이 애플페이를 인지한 자들은 어찌됐던 이 차트가 보여주는 이 결과값을 손에 쥐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주당 한 $100 정도에서 $259 정도까지, 그러니까 약 한 2.5배 정도의 자산 상승을 한 거죠. 자, 이렇게 결과값을 놓고 보면요, 우리 투자자들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과거의 정보를 인지하고 그것을 현재에 적용하는 힘, 그리고 그 위에 미래를 그려내고 실행까지 하는 능력이겠죠. 왜냐고요? 제가 실제로 만나본 모든 부자들은요, 여러분, 예외 없이 이 능력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학을 잘해서 회계사가 된 제 친구 아무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다들 뭐 회계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변에 그런 수학을 잘했던 친구도 한 명씩은 있으실 테니까 한번 상상을 하면서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그분들은 투자를 해서 성공을 거두셨나요? 아마 대부분은 아닐 거예요. 제 친구 아무개 회계사들은 투자에서는 절대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이거는 저희가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고 뭐 조금만 찾아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죠. 만약 투자의 성공이 단순히 차트를 잘 보고 재무제표를 잘 분석하는 능력에서 나온 거라면요, 지금 우리가 세계적인 부자라고 부르는 뭐 워렌 버핏이나 뭐 일론 머스크나 뭐 스티브 잡스나 이런 인물들이 아예 존재를 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들은 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회계법인 직원이어야 했겠죠. 제가 지금 이 업계를 비난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지금 단지 제가 예로 들고 싶은 건 이런 전문가들 혹은 스스로를 투자 전문가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실제로는 투자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현재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서 미래를 상상을 해본다면 지금 이 시대가요, 분명히 디지털 화폐로의 그 전환기에 있음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전환의 본질을 이해를 하려면 먼저 그 현재 종이화폐 시대의 문제점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도대체 왜 트럼프 정부는 이렇게 모든 걸 걸고 디지털 화폐의 막을 열려고 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의 화폐 시장은 도대체 어떤 문제들을 겪어왔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야만 우리가 디지털 화폐라는 시장에서 상상력을 키우고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지표를 한번 보시면요, 현재 미국의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2025년 8월 기준 2.9%로 가속화가 되고 있어요. 식품 가격도 보면요, 2.9였던 게 3.2로 상승, 중고차나 트럭 가격도 4.8%에서 6%로 상승, 세차 가격도 마찬가지죠. 0.4%에서 0.7%로 상승, 에너지도 마이너스 1.6에서 0.2로 뭐 조금 반등을 해준 거죠. 휘발유도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6%, 그리고 연료유도 마이너스 2.9에서 0.5%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 수치들은요, 과거의 기록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점은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이 안에서 어떤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가,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투자의 기회는 바로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읽어내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 숫자들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인지가 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영역은 과연 어디에 있을지를 고민해 보시는 학습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쉽게 말해서요, 우리가 마트에서 매일 사 먹는 그 김치 한 통이 지금 10,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근데 연간 인플레이션이 2.9%라면 내년에는 그 10,000원이었던 김치값이 하나에 1,290원이 되겠죠. 그렇다면 제 연봉도 매년 2.9%만 올라준다면 우리 모두가 원하는 자산 증식이라는 게 가능하게 될까요? 아니겠죠. 왜냐면 그것은 단순히 자산을 지키는 수준, 즉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일 뿐이거든요. 결국 내 자산이 진짜로 늘어나려면 인플레이션 이상의 성장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1년에 본인의 자산을 몇 % 정도를 불리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에 아마 1%요. 혹은 뭐 3%요 라고 답할 분은 여기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여러분들은요, 적어도 뭐 10% 아니면 20% 아니면 뭐 그 이상을 원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왜 우리 투자자들이 흔하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뭐 S&P보다 좀 더 벌고 싶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곤 하잖아요. 자, 그래서 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S&P 500 수익률을 함께 봐보죠. 이 10년간의 평균을 내보면 미국의 S&P 500의 연간 수익률은요, 약 11.48%예요.
바로 지금의 이 수치가 많은 투자자들에게 하나의 기준점이 된다는 거죠. 즉 적어도 저 11.48% 이상은 버려야만 자산이 불어나고 있다고 체감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근데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김치값 인플레이션 2.9%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 2.9%는 김치뿐만 아니라 모든 물가에 적용이 되는 현실 수치죠. 따라서 만약에 S&P 500에 투자를 해서 11.48%를 벌었다고 해도 여기에 인플레이션율 2.9%를 빼면 실제 자산 증식률은 연 8.58%에 불과하게 돼요. 즉 흔히 투자자들이 나는 연에 10% 혹은 20% 정도는 자산을 불리고 싶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S&P 500에 투자하는 것만으로는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 저와 더더욱 함께 공부를 하고 그리고 투자 전력을 현명하게 세워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시나요? 자, 여기 조선일보에 따르면 작년 한국 근로자 임금이 전년에 대비해서 딱 2.9%가 늘었다고 하니까 우리의 연봉 상승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플레이션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즉 자산의 증식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의 자산이 대부분 은행에 맡겨져 있었어요. 왜냐면 당시 은행들은요,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높은 이자율을 제공을 해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거는요, 분명히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요, 1980년대에 미국의 연준 의장이었던 폴 볼커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인상시키면서 한때 미국의 대표 은행들이었던 시티은행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웰스파고 같은 이런 대형 은행의 1년 만기 예금 금리가요, 무려 한 12에서 15% 정도였다고 해요. 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에 국민은행이나 조흥은행, 서울신탁은행, 또 한일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의 3년 만기 정기 예금금리가 무려 15%에 달했다고 하죠. 또 이게 좀 슬프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 기사인데요. 지금 세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예금금리죠. 여기 1965년에서 67년 사이에는 은행에 돈을 넣어두기만 해도 연 26%의 이자를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 시기에는 단순히 은행에 예금만 해도 연 두 자릿수의 수익이 가능히 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집도 사고 자산을 불려나가는 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미국은 코로나 시기에 기준금리가 0.05%까지 떨어졌었고 한국 역시 사실상 거의 제로에 가까운 예금금리를 제공하게 되었었죠.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종이화폐의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화폐의 시대가 도약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산의 가치를 잠식시키게 되죠. 그래서요, 어느 나라에 살던지 어떤 금융 구간을 이용을 하던지요,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것만으로는 자산을 지킬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냐면 이자가 인플레이션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요, 은행에 번 돈을 넣어둔다는 건 내 돈을 그대로 버리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래서 현재 탈중앙화라는 게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현재 사람들은요, 과거보다 훨씬 더 똑똑해졌죠. 우리는 그동안 과거에 있었던 경험들을 통해서 학습을 했고 이제는 은행의 예금만으로는 자산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래서 정말 많은 자산들이 은행을 떠나서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게 된 거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AI와 디지털 화폐라는 그 혁신의 영역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요,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 두 분야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요, 이 디지털 화폐가 미국에서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으며 또 어떻게 진정한 화폐로서 채택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죠. 일단은요 여러분,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빠질 수가 없어요. 이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해서 다룰 수 있는 주제나 영역들은 정말 다양하지만 오늘은 좀 기술적인 설명보다는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그리고 그 스테이블 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제가 투자하고 있는 이 비트마인, 이 세 가지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미국 대선에서는요, 이 후보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이 미국의 막대한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가가 큰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트럼프 측은 관세 확대 같은 해법을 내놓았었고, 민주당 후보자였던 카멜라 해리스 같은 경우는요,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금 인상을 공약으로 제시를 했었었죠. 그들의 다른 공약 같은 것들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검색만 해보셔도 쉽게 찾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선 넘어가고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조금 다른 지점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어디까지나 좀 개인적인 상상이긴 합니다만 저는 트럼프가 이 타국의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을 면밀하게 들여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막대한 스테이블 코인의 향후 잠재력을 보고 미국 내에서 그 관련 법안들을 계속해서 통과를 시키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보고 있다는 거죠. 과연 트럼프는 왜 이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량을 면밀하게 지켜봤을까요? 만약에 해외 투자자들이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을 사들이기 위해서 달러를 대거 들여온다면 그것은 곧 해외 자금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유입된 달러는 미국의 부채를 갚는 그 하나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얼마 전에 통과가 되었었던 이 지니어스 법안도요, 처음에는 부결이 되었지만 그날 밤에 트럼프가 막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거의 강압적으로 설득한 끝에 통과가 되기도 했었다는 말이 있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움직임, 이러한 내부의 변화가 바로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학습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의 거시적인 흐름을 읽어낼 수 있다면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위치와 역할을 더 깊게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좀 더 깊게 스테이블 코인의 본질을 들여다보자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더리움이 개입이 되기 시작되죠. 제가 제 채널에 그 비트마인 영상을 통해서도 소개를 드렸다시피요,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컴퓨터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그 안에서 누구든지 스마트 컨트랙트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스마트 컨트랙트란 한마디로 코드로 된 약속인데 한번 작성이 되면 오직 그 코드가 정해준 대로만 움직이는 자동화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바로 이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위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만들어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잘 아는 서클이라는 미국 스테이블 코인 기업이죠. 이 서클을 예로 들어보자면 서클의 스테이블 코인인 USDC 한 개는요, 항상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코인은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에 의해서 발행이 되고 또 관리까지 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더리움은 그 운영체제 그 자체인 아이폰 같은 거고, 스테이블 코인은 그 아이폰 안에서 돌아가는 그 카카오톡 앱 같은 거라는 거죠. 이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더리움과 스테이블 코인이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관계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즉 이더리움은요, 이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계속해서 더 큰 수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 영상 댓글에나 아니면 제 X에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둘러보면 정말 많은 코인들이 있는데 왜 하필 이더리움이어야 되냐는 거죠. 자, 그 질문에 대한 제 답은 정말 간단해요. 이더리움은요, 과거 데이터가 증명한 가장 안전한 블록체인이기 때문이에요. 한 번도 해킹이 되거나 다운된 적이 없는 거의 유일한 암호화폐죠. 그리고 그 동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즉 압도적인 1등 코인 회사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그만큼 높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애플과 이름도 모를 작은 회사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 중이고 우리는 무조건 그 중 하나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서 오래 고민을 할 것 같으세요? 아니죠. 여러분들의 대부분은 곧바로 애플에 투자를 하겠다고 결정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바로 이런 개념인 거예요. 물론 애플과 같은 대기업들도 언제든지 망할 수 있게 되고 리스크가 0인 회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이더리움과 경쟁할 만한 블록체인은 없다라고 보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제가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이 비트마인이라는 회사는요, 바로 이 이더리움과 그 스테이블 코인을 동시에 품고 있는, 즉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투자처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비트마인 가격이 다시 많이 올라와서 다시 주가가 한 50불대 위로 올라와 줬는데요, 오늘은 좀 많이 빠지기도 했네요. 어쨌든 이 긴 여정을 저와 함께 해주시고 있고 또 수익도 나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축하를 드리고, 오늘 이 변덕스런 비트마인이라는 주식을 이해하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화폐에 대한 주제를 다뤄봤는데요, 제가 평소에 그 비트마인 영상을 통해서 다뤄드리는 순자산 가치에 대한 이해나 또 현재 주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등 그 모든 부분들이 투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 중요하지만, 제가 오늘 다뤄드린 이 화폐의 거시적인 움직임과 트렌드를 읽는 방법도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한번 다뤄봤어요. 그리고 만약에 저에게 비트마인 투자를 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부분이 현재 비트마인의 가격, 아니면 이더리움 매집 속도, 아니면 순자산 가치 같은 이런 것들과 제가 오늘 다룬 이 거시적인 경제 트렌드를 놓고 뭐가 더 중요하다고 물어본다면요, 저는 아마 이 거시경제를 조금 더 중요하게 볼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사실 투자를 함에 있어서 자세한 재무제표 보고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요,
정말 하나를 꼽자면 이 거대한 움직임, 이 거대한 거시경제를 읽는 것이 거의 전부거든요. 뭐 톰리가 뭐 CNBC 인터뷰 같은 데 나와서 자잘하게 하는 그런 발언들이나 뭐 이더리움이 뭐 어쩐다 하는 뉴스는요, 이 거대한 거시경제에 비하면 비교적 좀 작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거를 하나로 요약을 하자면, 여러분들도 이 경제 트렌드를 읽어가시고 이해하시고 또 그에 맞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제 채널 영상들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한층 더 깊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기도 할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정말 양질의 컨텐츠를 전달 드릴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해보겠고,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제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